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의 MC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요. 하루하루의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 설계 원픽을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우선 황혜영 전문가님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네. 뵙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당신의 삶을 함께 그려갑니다. 보험 디자이너 황예영입니다. 디자이너 오늘 의상처럼 조금 입고 오셔서 어떤 내용을 할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자, 다음으로 정지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제 이름이 지혜 지, 빼어날 수를 써서 빼어나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제 이름처럼 시청자님들의 보험과 자산 또한 지혜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빼어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빼어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맞춤 프로듀싱해드리는 자산관리 전문가 이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오늘 참 조합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보시면서 오늘 많은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니까 치매 간병 보험이네요. 디자이너님이 이걸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실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네. 저희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장수를 하다 보니 우리 조상들은 겪지 않았던 질병들까지도 현대인들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생을 마감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치매와 장기 간병 시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긴 했는데 대충 또 찍으면 틀렸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50만? 한 이 정도? 네, 어딥니까? 50만 표정이. 명도 네, 적은 숫자는 아닌데 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으로 약 10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65세 인구 9명 중 1명꼴로 치매 환자가 된다는 건데요. 약 5년 뒤 2030년에는 142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5만 명 안에 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안 들어가길 바라겠지만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정도 되면 나라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8년부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오늘 치매간병보험을 알아보실 때 국가적 제도를 먼저 숙지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 부분 먼저 살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네. 해야 됩니까? 먼저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 6개월 동안 일상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후 공단의 담당자가 직접 자택으로 방문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의 수준을 보고 그 등급을 판단합니다. 등급은 제일 경한 단계인 인지지원 등급부터 가장 많은 돌봄이 필요한 1등급까지 총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나 사용 가능한 월 한도액이 다 다르게 나뉘어 있는데요. 인지지원 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에서는 복지용구 구매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정도에 따라 3에서 5등급은 추가적으로 재가급여를 더 사용할 수 있고요. 1에서 2등급은 대부분 와상 상태로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보니 재가급여뿐만 아니라 시설급여를 선택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표에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소한 단어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뭐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다음에 뭐 특별 현금 급여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네, 특별현금 급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5등급 수급자 중에 가족이 집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급여이고요. 아, 그럼 가족한테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요양시설에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지원 서비스입니다. 종류로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 크게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주변에 무슨 데이케어 센터라는 간판이나 차량 운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부쩍 더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주야간 보호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자택에서 모셔와서 낮 시간 동안은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는 다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도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신체 수발, 목욕,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퍼즐이나 학습지 등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자극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직접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보호와 요양 서비스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으로 제한이 되고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심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상자 선호에 따라 시설의 규모,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요양병원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10명 이상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니까 이제 본인 부담금 뭐 이런 얘기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데에는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때에는 15%,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때에는 20%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이게 보니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한번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사실은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계속 있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긴 시간이니까 이 금액도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질병이 완치가 되기보다 대부분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 끝을 가늠하기 정말 어려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 통계에 의하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네요. 네, 앞서 말한 대로 나 혼자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나 이외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간병인의 일당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가장 큰 부분 차지할 테고요. 이 부분을 줄이고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간병을 시작한다면 그 구성원은 사실 본인이 하고 있던 생계 활동은 이전보다 적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간병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2차, 3차적인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더 준비하듯이 치매간병보험도
동일합니다. 이런 국가적 제도가 나의 노년기와 장기 요양 상태를 100% 커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간병보험은 더 잘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치매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 연간 2천만 원 넘어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간병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이제 희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을 하다 보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치매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좋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로 치매나 간병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품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보장의 구조는 비슷한데요. 첫 번째, 장기 요양 수급자가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또는 수급자가 진단을 받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있고요. 두 번째, 장기 요양 수급자가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치매 진단을 받고 보장 기간 동안 생존해 있을 때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급자가 동일하게 앞에 말씀드렸던 보장 조건과 동일하게 수급자 진단을 받고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일회성으로 일시금 받으실 수 있는 보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걸 조금 선택을 하면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거 외에도 조금 치매 간병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뭐 팁 아니면 활용법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먼저 납입 면제 기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납입 면제 기능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가입자가 보장 기간 중 요양 상태나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장기 요양 상태나 치매 진단 후 아무래도 일상생활이나 기존의 생계 활동을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납입 면제의 기능은 보험 중에 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보장이니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 함께 구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저렴한 보험료보다 보장을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매 상태나 장기 요양 등급 자체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보험의 특약들도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때문에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전문가와 구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험을 이용하실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매간병보험을 가입하시고 가족분들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주변 가족분들이 환자가 보험 가입한 사실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치매 환자를 대신해서 보험금 청구 대리인도 미리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납입 면제 특약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모든 치매 간병보험에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약은 아니고요. 아, 네, 선택이다.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선택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 진단 받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지 지원 등급, 네. 경도, 중등도, 중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납입 면제가 될 때는 딱 그 특정 그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이제 경도에 가까운 데를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뭐 치매 간병 보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뭐 납입 면제, 그다음에 이제 보장 범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청구 대리 활용하시면 좋다.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앞서 이제 전문가님들이 얘기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았는데 뭐 우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그 보험 가입의 기본 개념 뭐 이렇게 써두셨는데 네. 보험을 가입할 때도 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까? 네, 만약에 사회자님이 네. 그 5, 60대 일반 금융 소비자예요. 그냥 네. 회사원이시고 주부시고 네. 이러면 어떻게 아, 나 보험을- 주부? 네. 할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현재 보험을 준비를 한다? 네. 그러면 우선 제 주변에 물어보겠죠. 야,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 네.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 좀 하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지인들을 네, 통해서 맞아요. 가입을 하시는데요. 요즘 20, 30대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뭐 미디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검색을 통해서 맞아. 그나마 좀 똑똑하게 가입을 하시는 네. 편인데 보험이 가장 중요한 5,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가입을 그럼 전 하시는 똑똑하지 않은 게. 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경상도 분들 네, 이렇게 네, 말할 네, 때 네. 보시면 이제 네. 뭐 보험 가입하실 때 네. 뭐 보험 거 잘 알아서 넣어주소. 맞아. 잘 넣으셨지. 네. 네, 이것만 준비하면 더 이상 가입 뭐 안 해도 되지. 요렇게 지인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네, 얘기하지 이렇게 않습니까? 다들 가입을 맞아요.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계신 보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보험의 기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험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자, 보험의 기본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입니다. 음. 요즘엔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형에 대한 개념은 잘 알고 계시나 이를 나에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으로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암에 대한 위험도는 30대보다 50대가 상대적으로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0대의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해 50대가 되어 갱신을 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 갱신은 3년마다, 5년 갱신은 5년마다, 10년 갱신은 10년마다, 20년 갱신은 20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곤 하시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정기간 납부하셔야 하고 비갱신형 보험은 20년 납 90세 만기라면 변동 없는 보험료로 20년을 납입을 하시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 얘기를 하도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많이 올라요? 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별로 안 오를 수도 있다는데요.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뭐가 맞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네. 갱신의 오류가 있어요.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많이 올랐나? 또는 나는 병원을 가지도 않는데 보험금 청구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하시는데 갱신형 보험은 그 나이에 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는지에 따라 개인 한 분 한 분 전부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은 안 된다. 네. 따라서 갱신형 보험을 잘못 가입하시게 될 경우 100세까지 아프지 않으면 100세까지 보험료만 납부해야 한다는 점과 매년 똑같은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인상까지 있으실 수 있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보험으로 100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상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100살까지 보험료를 낸다? 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살짝 그러긴 한데 근데 네. 제가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갱신형이라고 네. 무조건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 해도 일정 주기마다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니고요. 손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도 인상되고 반대로 손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6세 이하 실손보험이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측정되지만 성장할수록 건강하다고 판단될 시 보험료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초반에는 병원을 많이 가니까 높게 책정이 되고 네. 일정 기간 지나면 병원을 갈 일이 없으니까 줄어들 수도 있다. 네네. 근데 이게 성인들도 조금 해당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던데. 그러면 그 나이대의 손해율이 그만큼 많이 측정되지 않은 케이스. 그래서 네. 변동될 수는 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변동될 무조건 수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조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거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만기, 새만기로 만기, 새만기, 연만기? 만기, 연만기, 새만기로 나뉠 수 있는데 3년 납 3년 만기, 5년 납 5년 만기,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연만기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갱신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연만기로 끝난다. 네. 그리고 앞뒤 숫자가 똑같네요. 네, 보통 대부분 앞뒤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네네네. 네, 20년 납 3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이렇게 세만기 형태로 표현되면 비갱신형입니다. 그런데 간혹 갱신, 비갱신형을 구분하실 때 잘못 구분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주계약은 비갱신, 특약은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계약은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80세 만기인데 특약은 3년 납 3년 만기 갱신형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 특약은 80세까지 3년마다 갱신되는 금액을 쭉 납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주계약? 주계약은 이제 비갱신이다 보니까 내 거 비갱신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주계약은 납입이 끝났는데 네. 밑에 있는 갱신형 특약은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 네,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갱신형의 비례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네. 갱신형이 지금 앞으로 계속 오른다라고 있고. 네. 그럼 아까 앞에서 3년 갱신 이런 게 있었는데 80세까지 제가 계속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좋다라고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사람들이 이걸 왜 준비를 하는 겁니까? 갱신형 보험도 네. 유지를 권해드릴 때가 있고 해지를 권해드릴 때가 있는데요. 필요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네, 먼저 해지를 권해드릴 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 연령대가 20대, 50대인데 비갱신형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갱신형을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시면 해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20대, 30대인 연령대인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하셔도 생각보다 갱신형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3년 혹은 5년으로 갱신 주기가 짧은 상품입니다. 이 말은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서브 보험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셔도 요즘은 장기 갱신 상품으로 20년 혹은 30년으로 그 이상으로 갱신 주기가 길어진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 갱신 상품으로 서브 보험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나이가 50대 이하거나 또는 이제 갱신 주기가 아까 3년, 5년이신 분들은 없애는 게 낫다. 네, 그럼 이제 반대의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지하면 안 되는 네. 상황도 물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령대가 60대 이상 그리고 갱신 주기가 20년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이라면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단 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왜냐하면 60대에 20년 갱신형 상품을 가입한다고 해도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아무래도 보장받을 확률 또한 높기 때문에 갱신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허나 내가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인데 20년 갱신 상품이 곧 끝나신다거나 60대 후반에 갱신형 보험이 끝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적인 유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0대 후반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시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장 범위 또한 65세 이상이 되시면 제한을 거는 보험사가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사이에 병력까지 생기게 되신다면 다시 가입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미리 20년 갱신 또는 납입 기간이 길더라도
보험료라도 100세까지 가지고 가는 상품으로 최대한 갱신이 덜 되는 방향으로 미리 보장을 챙겨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0대, 50대인데 비갱신형으로 메인 보험이 있고 나 스스로 니즈나 가족력이 있어서 서브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네, 서브 보험으로.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서브 보험으로 갱신 주기 20년 이상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갱신형인 20년 납 100세 만기인 심혈관 질환을 메인 보험으로 가지고 있고 집안의 신장 내력이 강해서 보험료를 20년 갱신형으로 비싸지 않게 더 많은 보장을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은 병력에 따라 신규 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가능 여부를 우선 체크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개념에서 갱신과 비갱신을 얘기를 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유지해야 되는 경우, 변경해야 되는 경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첫 번째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뭘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진단비. 네, 혹시 진단비라고 하시면 어떤 거 알고 계세요? 뭐 암 진단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암 진단비, 뇌 진단비, 심장 질환 진단비입니다. 먼저 암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암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분 지을 수 있고 구분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소외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등 보장 한도를 차등 지급합니다. 소외감,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보다 보장되는 부분이 적으며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의 보장폭이 넓은 상품을 고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느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의 50%를 준다고 하면 어느 보험사는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여 100%를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자궁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자궁으로 50%인 2,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암 진단비를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관을 확인하여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고 어떻게 채워나가는지도 중요합니다. 뭐 암 진단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뇌 차례입니까? 네, 뇌 질환입니다. 특히나 이 요즘 혈관 질환이 꽤나 말썽인데요. 뇌 질환의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전부 뇌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는 뇌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졸중과 뇌출혈을 전부 포함하고 있으나 뇌졸중은 뇌혈관을, 뇌출혈은 뇌졸중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를 하실 때 보면 의사가 분명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라고 하시나 실제 코드를 가져오신 거 보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뇌과리라고 불리는 뇌동맥류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졸중으로 진단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꼭 내 보험이 I60부터 I69를 전부 포함한 뇌혈관으로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가장 큰 거를 준비를 하시는 네. 게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네. 근데 심장 쪽도 어찌됐건 이제 범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달라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이 심장 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에는 부정맥이나 심장염증과 같은 부분까지 더 넓은 보상을 보장해주고 있긴 한데 심장 질환 범위의 경우도 정말 최소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협심증이 I20부터 I25까지 포함하도록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 믿겠습니다. 동그라미 제일 큰 거. 동그라미 제일 큰 거. 네, 그러면 이제 갱신, 비갱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비 범위 얘기했어요. 네. 요걸로만 기본 개념을 채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네, 제일 뭐예요? 중요한 건데 네. 수술비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질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진단을 많이 받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외에 우리 수많은 질병과 상해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수술비로 지출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손 의료비에서 웬만하면 다 보장이 되는데 수술비가 꼭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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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가 꼭
필요한가요?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숨이 탁 막히거든요. 이전에 제가 갱신형 보험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네. 같은 부분으로 이어지는데요. 실손의료비의 경우 1년, 3년, 5년과 같은 갱신형 보험입니다. 따라서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 위험이 있어서 오래 가지고 가시기 힘들 뿐 아니라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현재 실비로 전환을 하시게 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늘어나 이전만큼 혜택을 받으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옛날 보험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얘기하십니다. 네. 뭐니 해도 옛날 게 옛날 보험이 좋다. 네. 네. 맞아요. 그 보험이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서 있으면 좋겠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은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시작해 현재는 4세대의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5,000원에서 10,000원이었지만 현재의 실비는 급여 부분이 20%, 비급여 부분이 30%로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5세대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5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50%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전부 진단비로 가져가 가시면 좋으시겠지만 진단비로 채우기엔 너무 비쌀 뿐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수술비입니다. 수술비는 제2의 실손의료비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수술 보장으로 진단비로 채울 수 없는 공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으며 정액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내 실손의료비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의 갱신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세대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보상 비율로 인해 점점 실손의료비 만능의 시대는 지나가고 수술비 보험의 필요성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네. 첫 번째, 보니까 1세대, 2세대 바뀌어가면서 네. 본인 부담금이 계속 올라요. 네. 그러면 저희 어머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옛날 게 좋다. 옛날 걸 유지를 해야 된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 무조건 돈이 많으시면 비싸니까. 네, 3년마다 갱신을 하시고 네. 5년마다 갱신을 네, 하셨을 때 이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내가 이걸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어. 감당만 되면 괜찮다. 네, 괜찮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80세, 100세까지 그렇게 가지고 가시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오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제2의 실손이라고 해서 이제 네. 수술비가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수술비를 비갱신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나중에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네. 실손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그때는 실손 의료비를 포기하고 네. 수술비로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 네. 수술비로 전부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진단비에서 저 혹시 코 비염 진단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들어봤어요.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없으시죠? 네. 그런 것들을 수술비, 비염 수술 이런 아. 것들로 채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로만 가지고 가는 건 너무 한계적이고 진단비를 보강할 수 있다. 네, 또한 진단비는 암 진단비를 진단비와 암 수술비를 보시게 되면 암 진단비가 정말 수술비에 비해서 한 4~5배 비싸요. 비싸. 네, 그리고 진단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다가 폐암이 걸렸어요. 네. 그럼 위암에 걸린 게 5천만 원, 네. 폐암에 걸렸을 때 다시 5천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끝나니까. 한 네, 번만. 그냥 한번 진단비는 무조건 최초 1회입니다. 근데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위암이 걸렸다가 폐암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여기서 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또 네.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비를 무조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치는 조금 다르시긴 했어요. 네. 이랑 폐랑 위치가 조금 다르긴 했는데 네. 어찌 됐건 이제 진단비를 보강할 수도 네. 있고 실비를 보강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여러 가지 네.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네. 말씀드린 내용을 5가지 키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갱신형, 비갱신형을 내 나이, 내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암 진단비는 최대한 넓게, 소외감 진단비는 최소한으로. 세 번째는 무조건 뇌혈관 질환. 네 번째는 무조건 혈혈성 심장 질환은 최소한으로 가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상승하시는 실손의료부의 본인 부담금과 보험료는 수술비로 준비하셔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네. 끝났나요?
네, 그리고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그 보험은 나쁜 보험이 되어버리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마디 더 드리자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그래서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화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안 물어봤는데 이제. 네. 빨리 얘기하고 네, 뭐 빨리 얘기하고 싶어갖고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네, 근데 이제 마지막 준비한 주제가 보니까 펀드를 활용한 보험입니다. 네, 뭡니까? 이제 맞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 이 네.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먼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기간들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 그리고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의 인생 기간 동안 어떠어떠하게 살아간다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엔 이 라이프 사이클이 많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기도 하죠. 저희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은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택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출산, 양육 등등은 또 사람마다 다 선택사항으로 두시기도 해요. 근데 MC님, 네. 혹시 은퇴 시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하면 좋죠. 요새 파이어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맞습니다. 한때는 파이어족을 꿈꿨습니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사이클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노후라는 거는 선택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늙는다. 네, 맞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았던 적게 모았던 상관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노후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이 노후라는 거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은퇴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빠르게 느껴지죠. 누구나 빨리 은퇴하는 걸 꿈꾸니까요. 그래서 그 노후 준비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언제쯤 이 은퇴 시기와 그리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대 수명이 몇 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100살? 앞에서 돌고 다른 전문가님이 120살까지도 맞아요. 얘기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네. 조금만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수 없으면 한 20년에서 30년은 더 산다고 해서 재수 없으면 더 산다? 네, 어. 13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이제 네.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은퇴 시기 언제로 생각하셨죠? 전 지금 나이로 하면 45이니까 그러면 은퇴하고 너무 긴데요. 네, 맞아요. 조금 네. 줄여서 한 네. 50년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0년 정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한 200~300만 원을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 이후에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노후라는 거를 빈곤하게 예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후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라든지 뭐 간병비 이런 부분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노후에는 우리가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여가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하고 또 자녀들한테 용돈도 주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이런 금액들까지 다 넣으시게 된다면 저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 MC님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년이라고 생각을 왜 하신다면 자꾸 나를 강조하지? 50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월 500.
그럼 얼마가 필요하신 거죠? 1년에 6천이고요. 네. 50년 사니까 한 30억을 노후자금으로 제가 준비를 해놓으면 될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정말 너무 네. 어마무시한데요. 네. 물론 사람마다 이 씀씀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적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고 혹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각자 전문가와 더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서 또 각자의 목적과 시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꼭 30억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빈곤하고 쪼달리는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네. 30억 콜. 네. 네. 어떻게 근데 30억 뭐 누집 거 흔히 얘기하는 네. 얘 이름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 은행 적금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MC님은 어떻게 엄청 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어떤 상품들 이용하고 계실까요? 뭐 금융 상품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노후 준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행으로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험사, 증권사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꾸준히 또 나야 하고요. 네.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30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엄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 증권사부터 살펴볼게요. 증권사는 수익이 나더라도 꾸준히 나야만 한다라는 점이 있겠죠. 계속 나야 된다. 네, 계속 나야 합니다. 네.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네. 증권사로 뛰어갔습니다. 연금을 불리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어서 50%의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하면 제 돈은 얼마일까요? 1,500.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증시 상황이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수익률이 딱 50%가 다시 떨어졌어요. 제 돈은 얼마가 되었죠? 지금 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 기분이 나쁘고요. 네. 1,500의 반이니까 750. 맞습니다. 제 250만 원은 증발이 된 겁니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왜? 아주 슬프게도.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주식이나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었던 일일 텐데요. 이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원점 회귀를 했다고 해서 내 돈이 원점이 되진 않는다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워렌 버핏 정도는 돼야 꾸준하게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워렌 버핏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얘기할 주인공 바로 이제 보험사의 상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금 안정성도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네. 우리 이제 보험사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관련된 상품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달러나 아니면 펀드, 다양한 자산들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도 존재한다는 건데요. 자, 일단 그것들 보시기 전에 3층 연금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3층 연금. 저도 합니다. 1층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연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1층에 국민연금이 탄탄하게 받쳐졌던 옛날 시기와는 다르게 요즘 국민연금은 아주 어려운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지금 실황이 어떤가요? 노년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왜 자꾸 그리고 저를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앞에 보고 해주세요. 네, 저도 노년으로 향해 가고 네. 있습니다. 노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연금을 자산에 모아야 되는 젊은 층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됐을 때에는 국민연금에서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연금을 제대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시점이라고 모두들 한 입으로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선진국들의 이 연금 제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빠른 시기 안에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연금이라는 거, 사적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케이, 네. 알았고요. 근데 이제 그 노후 준비하는 상품도 보험사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뭘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이 보험사의 연금 상품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연금 저축이랑 연금 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은 뭐 극명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건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비과세라는 아주 큰 차이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보니까 앞에 이제 변액 얘기가 붙었잖아요. 네. 액수가 변한다? 뭐 이런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변액연금이라는 건 일단 수익성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상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공시이율로 굴러가게 된다면 우리가 적금에다가 넣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또 보험사에서는 사업비를 떼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아닌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이용하고 투자를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수익을 조금 더 내야 된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이제 변액연금보험을 준비할 때도 뭐 몇 가지 뭐 주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변액연금에서 가장 이제 주의점으로 보셔야 될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수익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금성, 세 번째는 안정성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변액연금, 즉 이제 연금액을 변동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수익률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3%. 맞습니다. 이 3%라는 게 사실 연평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 상품에다가 우리 돈을 넣어놓고 수익률을 얻어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금이라는 건 추후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수익률이랑 황금성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수익률 얘기했으니까. 네네. 그럼 안전하게 잘 되냐?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안정성이라는 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 적금을 하시는 이유가 안정성이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험사의 상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옵션 기능을 이용해서인데요. 우리가 아까 중간에 황금성 같은 부분도 중간중간 내 돈을 중도 인출하거나 약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옵션 기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생명보험사에서 연금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망보험금, 그러니까 최저 사망보험금을 이제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최저 연금액을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는 안정성이 조금 더 필요해라고 하신다면 그런 옵션들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률과 황금성과 안전성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변액연금에도 있다. 네. 그러면 가장 체크해야 될 게 최저보증이라고 얘기했나요? 네네. 요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저보증 이율이 뭐냐?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건요. 네. 확정형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수익률이 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최저로 어떤 그 숫자를 정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로 투자액이 들어가게 되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이전에 변액연금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가 또 많은 분들의 문매를 맞은 이유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 관리가 그만큼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개인적으로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엔 방금 얘기한 최저보증 이율이라든지 아니면 최저보증 이제 확정형 금리를 이용하시는 게 더욱더 안전한 방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하고 뭐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앞에서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기초로 뭐 수익성과 안전성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는요.